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인류 대학인 베이징대에서 언어학자 교수가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모두 버리고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AI 최신 기술이 입증한 600년 역사의 한글에 대한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자칭 전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는 중국이 왜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리고 중국 교수가 밝힌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류창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언어학자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연구실에서 밝은 조명이 제 눈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또 하루 종일 연구실에 앉아 있었죠.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중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온통 논문과 책, 그리고 비어있는 커피 잔들로 뒤덮여 있었죠. 연구실에선 제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제 편안한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은 제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제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였죠. 오랫동안 저는 한글이 너무 단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저 복잡한 한자를 배울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라고만 생각했죠. 누가 이런 기본적인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중국 문화가 자랑스러웠고 모든 면에서 한국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로 시작했어요. 일찍 연구실에 와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우리 큰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죠. 우리는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쓰인 단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결과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니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단어를 읽을 때 약 42%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절반이나 되는 수치였죠.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데이터를 들여다봤죠. 우리는 2023년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했어요. 연구 방법도 좋았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실수도 없었죠. 과학자로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이 결과는 제게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조교가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연구실에 들어왔어요. 류 교수님, 최근 테스트 결과 보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응, 지금 보고 있어.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대답했죠.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문자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 생각을 밀어내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대학 도서관에서 오래된 연구 논문을 찾고 있었어요. 자료 보관소에 먼지 쌓인 구석에서 1982년의 노란 폴더를 발견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의 음소 배열 원리 분석. 한글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부르는 말이었죠. 폴더를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문자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들어 있었어요. 각 한글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 문자 체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지 보여주는 도표와 실험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우리 중국의 문자 시스템이 실제로 한국 문자 원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무시해왔던 바로 그 한국 문자의 영향을.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저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일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죠. 폴더를 닫고 선반에 다시 놓았지만 제가 읽은 내용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테스트 결과와 오래된 문서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수년간 살아온 편안한 세계가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좋은 과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증거를 따라야 했죠. 하지만 정말로 평생 믿어온 신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무시해왔던 것이 실제로 중요하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운 것을 무시하고 편안함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문자에 관한 오래된 서류를 발견한 후 저는 2주 동안 그 내용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가서는 컴퓨터를 켜고 다른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중국 병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그 시험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 뭐든 하고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발음 인식 테스트에 대해 질문하면 저는 화를 내며 다른 주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꿈이 찾아왔어요. 중국 한자와 한국 문자들이 제 머리 주위에서 춤추며 섞이고 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학과 회의 중에 왕 교수님이 제 연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류 교수님, 발음 시스템 비교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데이터를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급하게 대답하며 제 노트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구 방법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과학적인 마음은 진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었죠. 한국 문자가 정말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두 동료가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류의 연구가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대 한 명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든. 못 들은 척했지만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 주 후반에는 대학 컴퓨터에서 한국 문자에 관한 특정 웹사이트들이 차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국제학술지에 제출했던 논문도 갑자기 심사 중에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편안한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마침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중국 동북부의 연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많은 조선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도 그곳에서 한국 문자에 대한 제 원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연변까지 기차 여행은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도시가 시골로 다시 산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거리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사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 곳곳에 걸려있던 한국어 간판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중국 한자만 남아있었던 거죠. 마을을 걸으며 메모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서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교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68세의 그녀는 40년 넘게 한국어를 가르쳐 오신 분이었습니다. 교실 벽은 한국 문자를 보여주는 알록달록한 차트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오래된 교과서 더미가 먼지를 쌓은 채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은 교실에 5명뿐이었어요. 김민자 선생님은 친절하지만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간단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그녀의 손에는 수년간의 글쓰기와 가르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류 교수님, 학생들이 떠난 후 차를 따르며 그녀가 말했어요. 베이징 대학 교수님이 저희 작은 학교에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글쓰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문적이고 거리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 의심이나 문제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래된 교육 자료를 보시겠어요?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40년 동안의 누렇게 변한 종이들, 책들, 학생들의 작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2010년에는 우리 젊은이의 92%가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녀는 통계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41%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어떤 문자 체계를 사용하든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중국 한자가 그들의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글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한국 글자를 그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예요. 그녀는 각 한국어 자음이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음이 어떻게 혀의 위치를 보여주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논리적, 과학적 체계로 맞아떨어지는지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왜 이것에 그렇게 신경 쓰시나요? 저는 여전히 제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 시대의 학생들이 읽는 녹음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어요. 발음뿐만 아니라 이해력에서도요. 그녀의 교실을 떠날 때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문자가 어떤 식으로든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김민자 선생님의 헌신과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이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천장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변에 와서 제 오래된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랐지만 대신 저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준 누군가를 만났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여정은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 다시 데이터와 마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숫자와 함께 할 얼굴과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들에 눈을 뜨게 해준 예상치 못한 스승이 생긴 거죠. 베이징 대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연변에서 봤던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김민자 선생님의 슬픈 눈빛, 텅 빈 교실들, 그리고 거리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어 간판들이 자꾸 생각나고 있었죠. 이제 제가 편하게 믿어왔던 확실한 세계는 사라져버렸어요.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어 문자가 김민자 선생님이 믿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 자존심이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네이버 클로바 팀에 연락했어요. 함께 중국어 병음拼音을 사용한 AI 시스템과 한글을 사용한 또 다른 AI 시스템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자 체계가 컴퓨터가 언어를 배우는데 더 좋은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실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어 있었어요. 밤낮으로 실험을 돌리고 데이터를 모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불은 항상 켜져 있었고 제 책상에는 빈 커피컵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와 차트가 채워지는 걸 지켜보면서 날이 갈수록 더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글 기반 AI는 음조 인식에 훨씬 뛰어났어요. 정확도가 98.2%나 됐거든요. 반면 병음 기반 AI는 겨우 64.5%만 맞췄습니다.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처리할 때도 한글은 92.7%가 정확했고 병음은 51.8%에 그치고 있었죠.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전처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실험을 다시 해봐야겠어. 하지만 실험을 다시 할 때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음성 인식 테스트에서는 한글이 97.3%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병음은 73.8%에 그쳤어요. 이 숫자들은 명확했고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젊은 연구 조교 린메이가 제 좌절감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류 교수님, 다른 주제를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중국 문자를 한국 문자와 비교해서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 호기심이 편견보다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몇몇 학생들은 제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늦게까지 남아 실험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학과장이 어느 날 오후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넓었고 벽에는 많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으며 그는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자네의 문자 체계에 관한 논문이 문제가 됐네. 그가 제 눈을 보지 않으며 말했어요. 대학에서는 연구 방향을 바꾸라고 제안하고 있어.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이해했죠. 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대학 컴퓨터에서 한국 관련 웹사이트들이 완전히 차단된 것을 발견했어요. 국제저널에 제출한 제 논문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로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학과 저녁 식사 중에 제 동료 장 교수가 테이블 아래로 쪽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당신의 연구는 우리 문화적 우월성에 관한 특정 생각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말에는 연변에서 현장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간판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김민자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언어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노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의 압박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연구비 신청은 거부됐어요. 동료들은 중요한 회의에 저를 초대하지 않기 시작했고, 일부 학생들은 저와 함께 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학회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계와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할 기회였고 중국에서 직면했던 검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이 연구를 발표한다면 다시는 제 직위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거든요. 파리에 가면 중국에서의 자네 경력은 끝날 걸세. 어느 날 우리 둘만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장 교수가 경고했어요. 아마도요, 제가 얼마나 차분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여권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류창이라면 자신의 경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 연구를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에 관한 증거는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었고 연변에서 한국어 문자가 사라지는 것은 침묵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감시 네트워크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 사이트를 사용해 파리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강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학적 진실에 대한 헌신이었죠. 발표 자료를 꾸리면서 저는 이미 어떤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옛 삶, 옛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다시는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파리의 컨퍼런스 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전 세계에서 온 600명의 언어학 학자들이 방을 가득 채우며 들뜬 대화 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죠.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의 최영훈 교수님이 사멸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은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말씀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저 자기 나라 문자에 대한 자부심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분을 만날 생각에 긴장되고 있었어요. 발표 슬라이드를 정리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연구, 대학에서의 압박, 연변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어 간판들, 그리고 김민자 선생님의 슬픈 눈빛.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던 거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안경을 고쳐 쓰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첫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나타났어요. 음소 표현 시스템 AI 학습 모델에서의 비교 효율성.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문자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데이터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진실을 말해줍니다라고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와서 놀랐어요. 과학자로서 우리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에 도전하더라도 말이죠.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자 시스템인 한글이 중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발음 기호인 병음보다 AI 언어 인식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설명했죠. 사람들이 다양한 문자 시스템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뇌스캔 이미지도 보여드렸고요. 제가 발견한 역사적 연결고리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죠. 제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저는 한국 문자가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한자를 배울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위에서 공기청정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편견은 제가 발견한 증거 앞에서 설 수 없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방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연구 방법에 대해 친절한 질문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베이징에서 온 연구원이 일어섰어요. 그를 알아봤죠. 정부와 연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질문에 방 안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었어요. 류 교수님, 중국의 언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안전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천천히 말하며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어요. 문화적 자부심만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이 우리의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션이 끝나자 사람들이 더 많은 질문으로 제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흥분해 보였죠. 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당신이 한 일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의 믿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했어요. 아직도 제 안에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것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과학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조차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제 휴대폰에 메시지와 이메일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베이징 대학에서의 제 직위가 정지되었다는 공식 통지가 있었고 연구 자금도 동결되었죠. 중국 국영 미디어에서는 이미 제 연구가 결함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메시지도 있었어요. 전 세계 대학에서 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더 많은 컨퍼런스에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장. 그리고 제가 수년간 존경해온 언어학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와 있었죠.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김민자 선생님의 간단한 문자였어요.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창가에 앉아 밤에 불이 켜진 파리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직업, 중국에서의 명성, 그리고 아마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제 가장 깊은 믿음에 반하더라도 증거를 따를 수 있다는 지식이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보상은 명성이나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 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제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였죠.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시험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감정들은 몇 달 만에 사라지기에는 너무 깊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진실이 아닌 편견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데이터가 저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고, 저는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용기를 냈던 거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제가 내디딘 한 걸음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허락했어요. 제가 믿는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제 가장 큰 두려움에 맞서서 그것을 이겨냈던 거죠. 파리 학회가 끝나고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답니다. 베이징에 있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큰 창문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방 안 여기저기에는 책과 연구 자료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저를 해고했어요. 예전 연구 자료들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됐고요.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몰래 제 연구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과 지금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예전 동료인 장 교수의 메시지였죠. 그가 저에게 연락한다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학과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연변의 작은 학교에서 지난주부터 한국어 수업을 다시 시작했대. 저는 김민자 선생님과 그녀의 교실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시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한글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가끔 민자 선생님은 한글을 배우는 새 학생들의 사진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행복해 보이고 있었어요. 최 교수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문자 체계와 그것이 AI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연구할 수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학문의 자유를 찾게 됐어요. 가끔은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어요. 오래된 습관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진실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과 제 감정이 믿고 싶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답니다. 제 새 연구 프로젝트는 문자 체계가 어떻게 문화를 보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고방식과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이제 제 연구는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도쿄에서 열리는 AI 언어학 학회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창가에 서서 파리 발표 전에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떠올리고 있었죠. 이제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알면서도 더 자신감이 생겨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도쿄 청중들에게 할 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제 여정을 통해 편견은 증거에 맞서 싸우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파리 강연에 참석했던 젊은 중국인 연구자였죠. 류 교수님, 교수님의 연구가 고향에서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중 몇몇은 소수 언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며 비밀리에 교수님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어떤 학술상보다 저를 기쁘게 했어요. 제 연구는 한국어 문자에 관한 과학적 사실만 밝혀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소수 언어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영감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울 동네를 걸으며 한글이 적힌 거리 간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글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죠. 이제는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논리성이 보였어요. 자음은 혀의 모양을, 모음은 입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편견을 넘어선 데이터 개인적, 과학적 변화의 여정. 이것은 연구가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까지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때 김민자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아이들이 교수님에 대해 물어봤어요. 언제 다시 방문하실 거예요? 곧이요라고 답장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반 아이들은 아마 자기들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를 거예요. AI 학습 효율성이나 음소 표현에 대해서도 모르겠죠. 그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싶을 뿐이니까요. 서울의 밤 불빛을 바라보며 베이징 연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문자 체계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고 제 편견을 지식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데이터에서 시작해 상실과 발견을 거쳐온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질문과 도전이 찾아오고 있었죠. 오래된 편견들이 가끔 속삭이기도 하지만 증거와 경험이 더 크게 말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과학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에요. 매일 편견보다는 증거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일도 저는 연구를 계속할 거예요. 배운 것들에 대해 글을 쓰고 머지않아 연변으로 돌아가 김민자 선생님의 교실을 방문할 겁니다. 아이들이 조상의 언어로 읽는 모습을 듣고 문자 체계가 어떻게 문화를 살려낼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는 한국어와 중국어 문자 체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이 우리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 때도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이야기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